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무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지금 그러고들 계셨죠? 아이고 제가 못 살아요 못 살아. 3달 전쯤 그 필리핀 들어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코로나 걸려서 아주 애를 먹었었노라 말씀드렸었죠. 한국 돌아와서 아니 뭘 했다고 또 걸렸어요. 뭐 진단 키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것도 없이 아주 동일한 증상이 엊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약, 타이레놀 잔뜩 집어먹고 있어서 그렇게 아픈 줄은 모르겠는데 이 목소리 변해버리는 거 이거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목소리 들려드리면 나무님들도 속상해 하실 텐데 번연히 알면서도 당분간 영상 못 올라갈지 모른다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제 기억으로는 오늘까지는 대략 이런 목소리, 내일부터는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급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운이 안 좋았었나 봐요. 한 일주일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다 집안에서 책 잔뜩 읽어야지 하는 마음 갖고 있으니 저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새 책을 녹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들려드렸던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었던 류시화 시인의 산문집 다시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예전 책 들으시면서 저 기다려주세요. 그래 주실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아픈 건 아닌데 매번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여신다는 말씀이 더러 마음을 우울하게 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언해 주신 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숲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젊었을 때 나는 삶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었다. 진리와 깨달음에 대해, 행복에 대해, 인생의 의미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그 질문들에 삶이 평생 동안 답을 해주고 있다. 그때는 몰랐었다. 삶에 대한 해답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스승을 찾아 나라들을 여행하고 책들을 읽었으나 내게 깨달음을 선물한 것은 삶 그 자체였다. 이것은 우리는 자신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이 우리를 만든다는 명제와 일치한다. 시인은 다른 시인을 대변할 수 없고 작가도 다른 작가를 대신할 수 없다. 모든 시는 존재하지 않는 시였으며 모든 책은 존재하지 않는 책이었다. 작가든 독자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일이다. 타인의 기대나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어느 날 삶이 말을 걸어올 때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상실을 겪고 아픔의 불을 통과했다 해도 삶에게 예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계속 거부당해도 삶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모은 산문들은 내가 묻고 삶이 답해준 것들이다. 인도의 시인 갈리브는 내 시와 함께 나를 준다라고 썼지만 어떠한 글도 본연의 나를 다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가 쓰는 글들이 본연의 나를 능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내 글이 위로나 힘이 되진 않겠지만 나는 다만 길 위에서 당신과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쾌렌시아, 자아 회복의 장소를 찾아서.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쾌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쾌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사냥이나 술록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는 비밀의 장소,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트는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 땅 두더지가 숨는 굴이 모두 그곳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작은 영역. 명상에서는 이 쾌란시아를 인간 내면에 있는 성소에 비유한다. 명상 역시 자기 안에서 쾌란시아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전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날마다 1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지방에서 온 이들은 며칠씩 묵어가기도 했다. 살아온 환경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로 늘 북적였다. 다행히 집 뒤쪽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작은 방이 내게 중요한 휴식처가 되어주었다. 그곳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 나의 쾌란시아였다. 한두 시간 그 방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다시 만날 기운이 생겼다. 그 비밀의 방이 없었다면 심신이 고갈되고 사람들에게 치였을 것이다. 내가 만난 영적 스승들이나 명상 교사들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수행자들을 만나지만 수시로 자신만의 장소에 머물며 새로운 기운을 얻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샘이 바닥난다. 내 삶에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그 순간들을 피해 호흡을 고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로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여행은 나만의 쾌렌시아였다. 여행지에 도착하는 순간 문제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이 되었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고 나면 얼마 후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다시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쾌렌시아를 안다. 뱀과 개구리는 체온으로 동면의 시기를 정확히 알며 제주왕나비와 두루미도 매년 이동할 때가 되면 어디로 날아가 휴식할지를 안다. 그것은 존재계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본능적인 부름이다. 그 휴식이 없으면 생명활동의 원천이 바닥난다. 인간 역시 언제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지 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쾌렌시아가 필요한 순간임을, 나 자신으로 통하는 본연의 자리,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장소만이 아니다. 결 좋은 목재를 구해다 책상이나 책꽂이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번뇌가 사라지고 새 기운이 솟는다. 그 자체로 자기 정화의 시간이다. 좋아하는 공간,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시간,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 이 모두가 우리 삶의 쾌렌시아의 역할을 한다.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의 명상과 피정, 기도와 묵상의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화로운 음악이나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밤, 내면 세계의 안식처를 발견하는 그 시간들이 모두 쾌렌시아이다. 막힌 숨을 트이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없으면 생의 에너지가 메마르고
생각이 거칠어진다. 투우장의 쾌린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투우가 진행되는 순간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를 살핀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자신의 쾌린시아로 삼는다. 투우사는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 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투우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투우장을 드나든 해밍웨이는 쾌린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썼다. 삶은 자주 위협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우리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상황들이 펼쳐진다. 그때 우리는 구석에 몰린 소처럼 두렵고 무력해진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영역으로 물러나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숨을 고르는 일은 곧 마음을 고르는 일이다. 히말라야 트레킹, 고산 부족과의 생활, 나를 가족처럼 보살펴준 오지 마을 사람들, 겐지스 강의 작은 배 위에 누워 무념무상하게 바라보던 파란 하늘, 앞니 4개 부러진 닭발승과 사과를 깨물어 먹을 수 있는가 시험하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일들. 이런 쉼의 순간들이 없었다면 나 역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쉼표 없는 악보와 같기 때문에 연주자가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쉼표를 매겨가며 연주해야만 한다.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쾌린시아이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싸움을 멈추고 평화로움 안에서 머물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곳이 쾌린시아가 될 수 있다. 신은 본래 이 세상을 그런 곳으로 창조했다. 자연스러운 나로 존재하는 곳으로, 아메리카 인디안들처럼 세상과 대지와의 교감 속에서 활력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장소로, 그런 세상을 투우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도 내게는 소중한 쾌린시아의 시간이다. 트라피스트회 신부 토머스 머튼의 말대로 우리 안에는 새로워지려는, 다시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자기 안에서 깨우려는 의지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 회복의 장소를 찾고 있으며 삶에 매몰되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고 온전해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당신에게 쾌린시아의 시간은 언제인가? 일요일마다 하는 산행? 바닷가에서 감상하는 일몰? 낯선 장소로의 여행?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음악이든 그림이든 책 한 권의 여유든 주기적으로 나를 쉬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삶의 의지와 꿈을 되찾게 하는 일들, 모두 쾌린시아가 될 수 있다. 좋은 시와 글을 종이에 베껴 적거나 소리내어 읽는 것 같은 소소한 일도 그런 역할을 한다. 긴 여행이 불가능할 때 나는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 제주도의 오름을 오르거나 사려니 숲길을 걷는다. 그곳에서 흙과 햇빛과 바람, 성스러운 기운들과 일체가 된다. 그때 발걸음이 곧 날개가 된다. 자연과 연결되는 장소, 대지와 하나 되는 시간만큼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없다. 그때 우리는 인도의 오래된 경전, 아슈타 바크라 기타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 삶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게 두라. 너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너는 바다 그 자체이므로.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매일매일이 단조로워 주위 세계가 무채색으로 보일 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
심장이 무너질 때, 혹은 정신이 고갈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의 쾌렌시아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곳에서 누구로부터도 어떤 계산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자유 영혼의 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길이다. 나의 쾌렌시아는 어디인가? 가장 나 자신답고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곳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나의 쾌렌시아를 갖는 일이 곧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길이다. 두 번째 화살 피하기. 고통을 다루는 기술. 스승이 제자에게 묻는다. 만약 누군가의 화살에 맞으면 아프겠는가? 제자가 대답한다. 아픕니다. 스승이 다시 묻는다. 만약 똑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는가? 제자가 말한다. 몹시 아픕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한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다. 상실과 실패와 재난은 누구의 삶에서나 일어난다. 그러나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의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더 심화된다. 인생이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맞는 화살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 번째 화살을 자신에게 쏘기 시작하며 이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을 몇 배나 증폭시킨다. 한 여성이 20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 20년 동안 그녀는 전 남편의 부당한 행동에 화가 난 채로 고통스럽게 살았다. 자식들과 친구들 앞에서 그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남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와도 한 달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다. 스스로 쏜 두 번째 화살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싹틀 공간이 없었다. 분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얼어붙었으며 모든 관계가 제한적이 되었다. 백혈병 선고를 받고서야 그녀는 분노를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하지 않고 삶을 허비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다. 인생 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를 찾아온 그녀는 평화롭게 살 수는 없었지만 평화롭게 죽고 싶다고 고백했다. 스스로에게 쏜 두 번째 화살이 자신의 삶을 망쳤음을 늦게야 깨달은 것이다. 이미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는 지름길이다. 불쾌한 사건이 심리적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방향 지시등도 없이 끼어든다. 우리는 금방 흥분해서 감정적이 된다. 두 번째 화살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맥박수를 증가시킨다. 주말을 비워두고 명상 프로그램에 등록했는데 하루 전에야 취소 연락이 온다. 숲속 명상센터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던 계획은 한순간에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어 주최 측과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기 시작한다.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다. 형제와 친구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 경험만으로도 상처가 큰데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에게 쏘는 감정적 화살이다. 내 친구가 터무니없는 누명을 쓴 적이 있다.
그로선 억울한 일이었지만 인간 심리의 왜곡된 면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진실하고 정의롭다고 자부하는 이들도 자신의 이익과 질투심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곤 한다. 이 악의적인 비난 때문에 그와 가깝던 이들까지 등을 돌렸다. 조금만 상황을 살펴봐도 헛소문임을 알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때로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진실이 신발끈을 묶고 있을 때 거짓은 지구를 반바퀴 돈다. 억울함, 배신감, 증오, 복수심이 꿈속에서도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그로 하여금 현재를 생생하게 살지 못하게 막았다. 화분에 뿌리가 꽉 차서 분갈이가 필요한 식물처럼 마음속 화분에 부정적인 뿌리들이 뒤엉켰다. 우리는 상처 입은 감정들이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너무 오래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 친구에게 물었다. 어느 것이 그를 더 괴롭히는지,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인지. 마침내 그 친구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두 번째 화살들을 단호히 뽑아 버려야 한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은 것이다. 화살에 맞으면 아픔을 느끼되 그 아픔을 과장하지 말라고 붓다는 충고했다. 병이 난 제자를 찾아가서도 아파하되 그 아픔에 깨어있으라고 가르쳤다. 상처에 너무 상처받지 말 것, 실망에 너무 실망하지 말 것, 아픔에 너무 아파하지 말 것.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방법이다. 잠시 아플 뿐이고, 잠시 화가 날 뿐이고, 잠시 슬플 뿐이면 되는 것이다.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맑고 투명해진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의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익숙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다루는 데에는 매우 서툴다. 칼루 림포체는 말한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에서 나 자신이 해방되는 일이다. 삶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어리석으면 더 고통스럽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는가는 그들의 카르마가 되지만 그것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당신 자신의 카르마가 된다는 말은 진리이다. 어떤 사람이 베트남 출신의 영적 스님 틴나칸에게 물었다. 피안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고통을 경험합니까? 깨달음에 이른 후에도 고통받는 일이 생기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틴나칸은 말했다. 물론이다. 고통스러운 일은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기술을 알고 있으면 그 고통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 기술은 자신이 지금 자기에게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알아차리는 순간 화살 쏘기를 멈추게 된다. 그것이 알아차림의 기적이다. 히말라야를 그리는 사람. 불확실성과 친해지기. 히말라야 일출 감상지로 유명한 네팔 카트만두 근교의 나가라스콧 산장에서 나는 그를 만났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 테라스의 전망대로 갔더니 한 일본인 남자가 먼저 나와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절벽 난간에 선 채로 한 손에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다가가서 봤더니 붓펜으로 여명 속 히말라야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림은 별로였다. 붓 놀리는 솜씨가 전문가답지 않고
백지 위에 흐르는 검은 선들은 특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는 몰입해서 그림을 그려 나갔고 한 장이 채워지면 금방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이윽고 해가 떠올라 만년설 덮인 경사면들에 황금 광선이 부딪혀 반사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사진을 찍거나 탄성을 지르는 와중에도 그 남자는 부지런히 그 순간들을 그림에 담았다. 일출 감상을 마치고 아침을 먹은 뒤 카트만두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시 그를 만났다. 마침 그가 내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 내가 알아들은 내용으로는 그는 도쿄에서 왔으며 학교 졸업 후 줄곧 직장을 다니다가 50살에 사표를 내고 혼자서 카메라 하나와 스케치북을 들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중이었다. 살던 집도 팔았다고 했다. 재산의 절반을 아내에게 주고 이혼한 뒤 미련 없이 떠났다. 그는 나고리 나쿠, 즉 미련 없이를 강조했다. 아내는 직장과 애인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과거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떠나온 것이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고 묻자 그는 한마디로 답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에게 맞지 않는 직업, 그에게 맞지 않는 조직이었으며 그의 영혼에 맞지 않는 아내였다. 자식을 키우고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무시하고 무시당하며 25년을 견뎠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행복하게 살기로 한 것이다. 언제 작별할지 모르는 삶을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 무의미한 것들과 작별하기로 했다. 삶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는 느꼈다.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그림을 그리며 세상을 보고 싶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카트만두 시내에서 우리는 사요나라, 행운을 빕니다 하고 손을 흔들었다. 굳이 그에게 행운을 빌어줄 필요는 없었다. 그는 이미 스스로 행복의 파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과 웃음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그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림을 그리는 기쁜 순간, 미지의 세계로 여행의 발걸음을 내디는 희열의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더 중요했다. 그 순간을 누리기 위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성을 껴안은 것이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스스로를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가슴이 원하는 여행을 하지 않은 것만큼 큰 실수는 없다. 남의 기준에 맞추고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문 없이 따름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경험했을 더 많은 기쁨들을 스스로 놓쳐버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남자가 죽었다.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신이 여행 가방을 끌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신이 말했다. 자, 아들아, 떠날 시간이다. 남자가 놀라서 말했다. 이렇게 빨리요? 난 계획들이 많았어요. 신이 말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떠날 시간이야. 남자가 물었다.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너의 소유물들이 들어있지. 내 소유물이요? 그 많은 내 물건들, 옷과 돈, 이런 것들인가요? 그런 것들은 너의 것이 아니었어. 그것들은 이 행성에 속한 것들이지. 남자가 다시 물었다. 나의 추억들인가요? 아니야. 그것들은 시간에 속한 것이지. 내 재능들인가요? 아니, 그것들은 환경에 속한 것이지.
내 친구와 부모 형제인가요? 아니야, 아들아. 그들은 너의 여행길에 속한 것이야. 그럼 내 육체인 게 틀림없군요. 아니야. 그것은 흙에 속한 것이지. 남자가 말했다. 그럼 내 영혼인 게 확실해요. 신이 말했다. 슬프게도 너는 잊었구나, 아들아. 너의 영혼은 나에게 속한 거야. 남자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두려움에 떨며 신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 안을 열어보았다. 가방은 텅 비어 있었다. 남자는 비통해하며 눈물이 뺨을 적셨다. 그는 신에게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나요? 신이 그에게 말했다. 그렇다. 너는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어. 남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내 것은 뭐였죠? 신이 말했다. 너의 가슴 뛰는 순간들, 내가 삶을 최대한으로 산 모든 순간들이 너의 것이었지. 미국 시인 마야 안젤루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인 메리 올리버는 묻는다. 당신은 단지 조금 숨을 쉬면서 그것을 삶이라 부르는가? 숨막히게 사랑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숨막히게 몰입한 순간, 삶과 숨막히게 접촉한 순간이, 그것이 꼭 거창한 순간일 필요는 없다. 맨발로 비를 맞는 순간, 섬에서 붉은 보름달을 감상한 순간, 히말라야 능산에서 눈보라 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당신은 어떤 순간들로 채워져 있는가? 죽어서 여행 가방이 텅 비지 않도록 가슴 뛰는 순간을 많이 살아야 한다. 스스로 감동하는 순간들, 삶을 자신의 가슴에 일치시키는 순간들을,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당신의 가슴에 담긴 것들이다.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라. 상처가 되는 경험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자기 존재의 방향을 찾기 위해, 즉 삶을 진지하게 살기 위해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온 기회이다. 만약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것과 비슷한 또 다른 경험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영국 시인 W.H. 오든의 말이다. 심리 상담사를 꿈꾸는 여성이 있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심리상담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리고 곧 불행이 닥쳤다.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병명도 모른 채 숨을 거뒀다.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외면한 채 남편은 그냥 그녀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10개월 후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토록 의지하던 언제나 바람막이가 되어준 보호자가 사라진 것이다. 목까지 차오른 슬픔을 누르며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마법처럼 그들 모두가 되돌아올 것만 같았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니었다. 자신이라고 여겨온 정체성들이 모두 사라져버리자
생애 처음으로 진지하게 존재의 의문에 맞닥뜨렸다. 삶의 거센 파도가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그녀에게 던진 것이다. 그녀는 차츰 슬픔의 배경에 있는 자기 존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거짓으로 위안받는 것보다 진실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낫다는 것도 깨달았다. 영혼이 살아나면 잃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현재 그녀는 대학원 수업과 혹독한 인생 수업을 거쳐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나도 아프지만 당신은 괜찮아요? 하고 묻는 이가 바로 융이 말한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이다. 치유는 파도로부터 온다. 파도는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쳐서 일어나기도 한다. 몸이 칼에 베이면 육체적, 감정적, 영적 치유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동원되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살아난다고 한다. 2차례 내한 공연을 한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라 불리는 머레이 페라이어는 전성기인 40대 중반 예기치 않은 역경을 만났다. 악보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베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염증이 악화되어 손가락뼈에 변형이 생겼다. 2번이나 대수술을 받느라 몇 해 동안 피아노를 떠나 있어야만 했다.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것은 암흑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페라이어는 이 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고 말한다. 건반 앞을 떠나 처음으로 음악에 대해 폭넓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고 작곡가가 무슨 생각으로 음을 적었을지 고민하면서 해답을 발견해 나갔다. 그리하여 다시 연주를 시작했을 때는 한 차원 높이 성장해 있었으며 더 명상적이고 관조적이 되어 건반 위에 음유시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재기 후 연주한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은 빌보드 차트에 15주나 오르는 사랑을 받았다. 그의 연주에는 고난을 이겨낸 인간이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에 대해 페라이어는 가슴 시린 해석을 내린다. 많은 학자들이 월광 소나타는 달빛과는 상관없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경매에서 이 곡을 작곡하기 직전 베토벤이 쓴 에올리언 하프를 사야겠다는 메모가 발견되었다. 바람이 하프의 현에 닿아 소리를 만들면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에올리언 하프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젊은 연인이 세상을 떠나면 달빛만 있는 행성에 간다는 전설이 있다. 이들이 사는 고독한 섬과 같은 슬픔이 에올리언 하프를 울려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생각을 베토벤은 월광 소나타에 담은 것이다. 모든 상처에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상처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준다. 돌아보면 내가 상처라고 여긴 것은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과 다르지 않았다. 삶의 그물망 안에서 그 고통의 구간은 축복의 구간과 이어져 있었다. 축복은 프랑스어 상처 입다와 어원이 같다. 축복을 살 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아야 한다. 한 청년이 뼈암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후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절망에 빠진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그런 비극을 경험한 것이 슬픔과 분노로 표출된다. 첫 그림 치료 시간에 그는 자신의 몸을 화병 형태로 그린다. 검은색 크레용으로 잔뜩 칠해진 그 화병에는 금이 크게 가 있다.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재활 치료를 받은 몇 년 후 심리치료사가 그에게 처음 그린 그림을 보여준다. 그는 그 화병을 보고는 말한다. 오, 이 그림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네요. 심리치료사가 그림을 완성해 보라고 제안하자 그는 손가락으로 그 금들을 가리킨다. 여기를 봐요. 이곳은 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노란색 크레용으로 화병에 난 금들을 통해 환하게 새어나오는 빛을 그린다. 작자 미상의 누군가가 말했듯이 인생은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빛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가 하는 것이다. 영적 전사는 부서진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티베트 출신의 영적 스승 초감 투룽파는 말한다. 부서진 가슴 없이는 전사 자격이 없다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고통은 추락이 아니라 재탄생의 순간이고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 가톨릭에서는 이 고통을 펠릭스 쿨파, 행운의 추락이라고 표현한다. 상처가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중 라코타 수우족은 고통을 겪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신과 가장 가까워진다고 믿었다. 아플 때 에고의 껍질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자신들을 대신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곤 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기도가 신에게 가닿을 만큼 절실하고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베트남 출신의 승려 틴낙하는 말한다. 오래전 나는 폐에서 피가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나는 수시로 피를 뱉어야만 했다. 그런 폐를 가지고 숨쉬는 것은 무척 힘들었고 숨쉬는 동안 행복해지는 것도 어려웠다. 치료 후 폐가 완치되었고 호흡이 훨씬 나아졌다. 지금 숨을 쉬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폐가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를 기억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쉬는 매번의 숨마다 너무 맛있고 너무 좋다. 삶이 우리를 밖으로부터 안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이 상처가 아닐까. 상처 없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영혼은 스스로 고난이 필요한 시기를 아는 듯하다. 우리의 삶이 상처보다 크다는 것도. 내면 아이. 한때 우리 자신이었던 아이는 일생 동안 우리 내면에서 살고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했다. 그리고 릴케는 모든 사람 안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숨어 있다고 썼다. 내가 최초로 자살을 생각한 것은 11살 때의 일이다. 일요일이었던 그날 집 옆 텃밭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다가 닭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넓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에게는 충분히 큰 세계여서 화살촉처럼 생긴 까만 돌 조각도 있고 잘 보면 넝쿨 밑에 붉은색 뱀딸기도 있었다. 돼지는 돼지우리에서 콧구멍에 들어간 밥알을 튕겨내기 위해 킁킁거리다가 나뭇가지로 등을 긁어주면 웃음을 참지 못했다. 봄내음 물씬한 오후 장다리꽃 위로 나비가 날고 산속 어디서는 뻐꾸기가 울었다. 그리고 이 모든 평화로움은 내가 모르는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다. 암탉이 꼭꼭거려서 가보니 짚을 깔아준 둥지에 달걀이 하나 놓여 있었다. 이제 막 낳은 후라서 따뜻했다. 매일 하나씩 알을 낳는 우리 식구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암탉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달걀을 그 자리에 두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때국물 흐르는 친구들이 볼품없는 작대기를 가지고 일부러 신나게 놀고 있었다. 나도 기다란 작대기를 들고 돌진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분위기가 흉흉했다. 낮에 낳은 달걀이 사라진 것이다. 부엌 살림을 책임진 큰 누나를 비롯해 식구들 모두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텃밭에서 곧잘 노는 사람은 나였으며 입가가 지저분해져서 작대기를 들고 나타난 나는 날달걀 몰래 먹은 범인 행색 그 자체였다. 형은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고 그 벌로 나는 저녁을 굶어야만 했다. 누구도 내 결백을 믿지 않았다. 달걀 하나가 중요한 만큼 가난하기도 했지만 분함을 못 이겨 손등으로 눈물을 닦자 얼굴이 더 지저분해져서 버림받은 아이처럼 되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이 무력감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울다가 내가 분연히 선택한 것은 죽음이었다. 뒷동산으로 올라가면 떡갈나무 숲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달걀 도둑 누명을 쓴 인생을 끝내기로 마음먹고 아무도 붙잡지 않는데 혼자 뿌리치는 자세로 비탈길을 올랐다. 오래된 나무들 때문에 낮에도 음산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해 수렵 작은 개울이 더 검게 보였다. 그냥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면 얼마 안 가 죽게 되리라고 희망하며 막연히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눈물을 훔치고 자세히 보니 초록색 개구리 한 마리가 개울 옆 풀잎에 올라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기 청개구리였다. 청개구리는 달아날 생각도 않고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청개구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눈물을 글썽이면 청개구리도 글썽이고 내가 웃자 입 큰 청개구리도 미소 지었다. 달걀 사건은 상처 입은 아이를 내 안에 남겼다. 그 이후 누군가가 나를 의심하거나 내 진실이 무시당하면 그 상처받은 아이가 전면에 등장해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예외가 없었다. 상처받은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내 안에 머물면서 평생 아물지 않는 화상처럼 누가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신이 만약 내가 원하는 과거 시점으로 너의 인생을 되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코 그 봄날로 돌아가 달걀을 가지고 있다가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달걀이 놓여있던 그 장소, 갓 낳은 달걀의 따뜻한 촉감, 날아다니던 배추 흰나비와 돼지의 웃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자살할 마음을 어느새 잊게 한 청개구리의 금태두른 눈동자도. 심리치료 전문가 존 브래드쇼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에 대해 말한다.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장하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어서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한 심리를 초래한다는 이론이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격의 한 측면이 과거의 어느 시절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첫사랑과도 그렇게 해서 헤어졌다. 무심코 나를 의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두 번째로 의심받자 냉정하게 결별을 선언했으며 그것은 그녀와 나 자신에게 회복할 길 없는 상처를 남겼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완벽한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맸지만 불완전한 관계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상대에게도 깊은 상처를 준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같은 패턴의 행동을 반복한다. 명상센터에서 만난 프랑스 여성 마르타는 7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녀야 했고 외할머니가 와서 마르타를 돌봤다. 누구도 단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한 금기 사항이었으며 어린 마르타는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단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불행한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만 했다.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살이 넘어서였다. 마르타는 결혼을 해 2 아이를 낳았다. 아시아 문학을 전공해 대학 교수가 되었으며 부족함 없이 살아갔다. 어느 날 혼자서 일주일 동안 아일랜드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마르타는 남편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누구도 그녀의 돌연한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었으며 그것으로 끝이었다. 남편은 떠나야 했고 자신의 외할머니가 그랬듯이 마르타의 어머니가 와서 아이들을 돌봤으며 2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대물림되었다. 그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남편이 돌연 자신을 떠남으로써 자기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강박감 때문에 그녀 내면의 놀란 아이가 먼저 결별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과거에 일어난 두려움과 앞으로 또 그러하리라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내면 아이가 치유되지 못한 상실과 무력감 속에 자기 방어를 한 것이다. 누구나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외롭게 내버려둔 아이가. 그 아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감정이 폭발하고 삶이 헝클어진다. 브래드쇼는 이 내면 아이가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옛날 먼 나라에 한 어린 왕자가 살았다. 왕자는 몸이 약해 늘 고통받았다. 병약한 왕자에게 지친 왕이 왕자를 성의 외딴방에 가두고 너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왕자는 불행과 고통밖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외딴방에서 언제까지나 혼자 지내야 했다. 왕자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왕자를 치료해 외딴방에서 나오게 돕는 것은 왕의 책임이었다. 이 왕자가 바로 우리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이며 왕은 우리 자신이다. 그 아이가 그곳에 있다. 자신을 보호받지 못하는 외로운 고아라고 느끼는 아이가, 실제로는 더 잘 살고 싶고 인생을 더 소중히 만들고 싶어하는 아이가, 그 내면 아이를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틴나카는 화해에서 내면 아이 치유를 이야기한다. 우리 내면에는 여리고 아픈 아이가 한 명씩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아픈 경험이 만져질 때마다 그 감정과 기억들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모른 척 한다고 내면 아이가 그곳에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었으며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아이는 속삭인다. 나 여기에 있어. 나를 피하지 말아줘. 우리는 그 아이를 내면 깊숙이 밀어넣고 최대한 멀리 떨어짐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길어지게 할 뿐이다.
아이를 찾으러 먼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상처받은 아이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잠긴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친다. 어서 일어나. 아들이 문도 열지 않고 말한다. 일어나기 싫어요, 아빠. 아버지가 다시 소리친다. 얼른 일어나. 학교 가야지.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가고 싶지 않다는 거니? 아들은 말한다.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학교가 너무 재미없어요. 둘째, 아이들이 나를 괴롭혀요. 셋째, 학교가 너무 싫어요. 아버지가 말한다. 내가 학교를 가야만 하는 3가지 이유를 말해주지. 첫째, 학교에 가는 것이 너의 의무이기 때문이야. 둘째, 아이들이 너를 괴롭힌 건 오래전 일이야. 너는 지금 52살이야. 그리고 셋째, 너는 학교 교장이야. 어서 일어나. 장난감 그만 갖고 놀고. 52살이 되어도 학교 교장이 되어도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그곳에 있다. 틴나칸의 말이 이어진다. 상처받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일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어쩌면 아이가 슬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느껴지면 호흡을 하면서 내 안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동안은 내가 바쁘게만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안아줄게 하고 말한다.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피는 것이다. 상처받은 아이를 알아보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은 아픔을 덜어준다. 다루기 힘든 감정은 여전히 남겠지만 아픔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